안녕하세요. 책 읽어주는 편안한 엄마입니다. 오늘은 미국 작가 스콧 피츠제럴드의 벤자민 버튼의 시간은 거꾸로 간다 중에 일부를 읽어드리려고 합니다. 스콧 피츠제럴드는 1896년 미네소타주 세인트폴에서 태어났습니다. 1913년 프린스턴 대학에 입학하였고 1917년 입대하여 제1차 세계대전에 참전하였습니다. 1918년 엘라바마주 대법원 판사의 딸인 젤다 세이어를 만나 약혼하지만 미래가 불확실하다는 이유로 파혼당했죠. 1920년 프린스턴 시절 이야기를 그린 재기 넘치는 장편소설 낙원의 이쪽이 출간되어 어마어마한 성공을 거두고 나서 젤다와 결혼하게 됩니다. 1920년대부터 미국 동부와 프랑스를 오가며 호화로운 생활을 시작하였고 그 사이 세터데이 이브닝 포스트, 에스콰이어 등의 신문과 잡지에 160여 편에 달하는 단편소설을 발표합니다. 1925년 대표작 위대한 개츠비를 출간하며 T.S. 엘리엇, 거틀 루드스타인 등 당대 최고의 작가들과 평론가들로부터 문학적 천재로 칭송받았습니다. 그는 할리우드 영화계의 이야기를 담은 마지막 거물의 사랑을 집필하던 중 1940년 심장마비로 사망하였습니다. 오늘 읽어드릴 벤자민 버튼의 시간은 거꾸로 간다는 인생 최고의 순간이 처음에 최악의 순간이 마지막에 온다는 것은 유감이다 라는 마크 트웨인의 말에 영감을 받아 집필하게 된 작품으로서 태어날 때 이미 70세 노인의 심신으로 죽음을 맞이할 때에는 태아의 상태로 돌아간 벤자민 버튼의 기이한 삶을 다루고 있습니다. 저의 선택이 여러분의 편안한 시간에 조금나마 도움이 되어드렸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문학동네 출판 김선영님 옮김 지은이 스콧 피츠제럴드 벤자민 버튼의 시간은 거꾸로 간다. 오늘 읽어드릴 본문에 들어가기 전에 앞부분을 간략히 정리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인공 벤자민 버튼은 남북전쟁 발발 직전인 1860년 여름에 태어났습니다. 이 시기는 미국 사회가 급격하게 변화하는 시기이며 특히 사회적 지위와 그에 따른 명예가 중요한 남부 메릴랜드주 볼티모어라는 지역적 환경은 70세 노인으로 태어난 벤자민을 정상적인 삶에서 벗어난 그의 존재 자체를 위협적으로 간주하고 있습니다. 이는 가족도 마찬가지로 그 자체나 그 기이한 삶에 대해 관심보다는 집안의 명예를 우선시합니다. 5살이 된 벤자민은 아버지 로저가 이웃집 아이들을 데려와 놀게 하지만 오히려 할아버지와 친밀하게 지내죠. 유치원에 가지만 노쇠함에 쏟아지는 잠으로 인하여 그만두게 됩니다. 18세가 된 벤자민은 예일 대학에 입학하나 입학식을 하고 사흘째 되던 날 강의 시간표를 짜러 사무실로 가야만 하는데 머리 염색약이 떨어져 머리 염색을 못하고 갔다가 미친 50세로 오해받아 학교에서 쫓겨나게 됩니다. 벤자민 버튼은 20세가 되자 50의 외모를 갖게 되었습니다. 자, 책으로 들어가 보실까요? 1880년
벤자민 버튼은 20살이 되었고 철물도매 회사인 로저 버튼사에서 아버지 일을 돕기 시작하는 것으로 남다르게 자신의 생일을 기념했다. 같은 해 그는 사교적 외출을 시작했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그를 여러 사교계 무도회에 데려가겠다고 고집한 것이다. 로저 버튼은 이제 쉰이었고 그와 아들은 점점 더 사이가 좋아졌다. 사실 벤자민이 아직도 회색기가 섞여 있었지만 머리 염색을 그만둔 뒤로 그들은 동년배처럼 보였고 형제지간이라 해도 믿을 정도였다. 8월의 어느 날 밤 그들은 정장을 차려입고 쌍두마차에 올라 볼티모어 외곽에 자리한 쉐블린가의 시골 별장에서 열리는 무도회장으로 마차를 몰았다. 아름다운 저녁이었다. 보름달이 윤기 없는 백금색으로 길을 흠뻑 적셨고 늦게 핀 초가을 꽃들이 잔잔한 대기 속으로 나지막이 숨죽인 웃음소리 같은 향기를 불어넣었다. 환한 밀밭이 카페처럼 끝도 없이 펼쳐진 탁 트인 전원은 나처럼 반투명했다. 그 하늘의 완벽한 아름다움에 도취되지 않기란 거의 불가능했다. 거의. 의류 사업이 전망이 좋아. 아버지 로저 버튼이 말했다. 그는 영적인 사람이 아니었다. 미적 감각은 초보 수준이었다. 나 같은 늙은이들은 새 기술을 배울 수가 없어. 그는 심각하게 말했다. 눈앞에 대단한 미래가 펼쳐져 있는 건 에너지와 생기가 넘치는 너희 젊은이들이지. 저 멀리 앞에 쉐블린가의 별장 불빛이 어렴풋이 나타났고 곧이어 들려온 한숨 짓는 듯한 소리가 그들을 끈덕지게 쫓아왔다. 가느다란 비탄과도 같은 바이올린 소리거나 달빛 아래 은색으로 빛나는 밀이 사스락거리는 소리인지도 모른다. 그들은 문 앞에 선 근사한 사륜마차 뒤에 마차를 댔다. 마차에선 승객들이 내리고 있었다. 숙녀 하나가 내렸고 뒤이어 나이든 신사가 그러더니 더없이 아름다운 젊은 숙녀가 하나 더 내렸다. 벤자민은 전율했다. 몸에서 거의 화학적인 변화가 일어나 몸의 분자들을 분해하고 재조합하는 것만 같았다. 몸이 한순간 굳어지더니 뺨과 이마로 피가 확 솟구쳤고 귀에서는 계속해서 쿵쿵 거리는 소리가 들렸다. 첫사랑이었다. 그녀는 날씬하고 가냘픈 몸매에 달빛 아래에선 잿빛, 현관 베란다에서 탁탁거리며 타오르는 가스등 아래에선 꿀빛으로 빛나는 머리칼을 갖고 있었다. 어깨에는 노란색의 검은 나비가 그려진 부드럽기 이를 데 없는 스페인 망토를 걸쳤다. 그녀의 두 발은 엉덩이를 풍성하게 부풀린 드레스 밑단에 달린 반짝이는 한 쌍의 단추였다. 로저 버튼은 아들에게 몸을 기울이고 말했다. 저 애가 몽크리프 장군의 딸인 힐더가드 몽크리프야. 벤자민은 냉담하게 고개를 끄덕였다. 예쁘군요. 그는 무심하게 말했다. 하지만 검둥이 소년이 마차를 몰고 가버리자 이렇게 덧붙였다. 아빠, 인사 좀 시켜주세요. 그들은 몽크리프 양을 둘러싼 무리에게 다가갔다. 옛 전통에 따라 자란 그녀는 벤자민 앞에서 예의 바르게 살짝 인사했다. 그렇다. 그도 춤을 출 수 있을 것이다. 그는 감사를 표하고 그 자리를 떠났다. 비틀거리면서. 그의 차례가 올 때까지 시간은 끝도 없이 지루하게 느릿느릿 흘렀다. 그는 불가사의한 표정으로 말없이 벽에 바싹 붙어서서 열정적인 사모의 빛을 얼굴 가득 띠고 힐더가드 몽크리프의 주위를 소용돌이처럼 휘도는
볼티모어의 젊은 피들을 죽일 듯한 눈으로 쳐다봤다. 벤자민은 그들이 말할 수 없이 역겨웠다. 어쩌면 저렇게 못 봐줄 정도로 혈색들이 좋으신지. 청년들의 곱슬곱슬한 갈색 구레나룻을 보면 체기 같은 게 올라왔다. 하지만 자기 차례가 되어 파리에서 유행하는 최신 왈츠 음악에 맞춰 그녀와 함께 흐르듯 무대로 걸어나가자 질투와 불안은 쌓인 눈처럼 스르르 녹았다. 매혹에 눈이 먼 그는 인생이 이제 막 시작되는 기분이었다. 당신이랑 형님 여기 우리와 같이 도착하셨죠? 힐더가드가 밝은 파란색 물감 같은 눈을 들어 그를 쳐다보며 물었다. 벤자민은 망설였다. 자기를 아버지의 동생이라고 착각했다면 사실을 알려주는 게 최선일까? 그는 예일에서의 경험을 떠올리고 그러지 않기로 했다. 숙녀의 말을 반박하는 것은 무례한 짓이다. 자신의 기괴한 출생 이야기로 이 절묘한 순간을 망치는 것은 범죄다. 나중에 어쩌면 그래서 그는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고 귀를 기울였고 행복했다. 전 선생님 나이의 남자들이 좋아요. 힐더가드가 말했다. 젊은 남자들은 너무 바보 같아요. 대학에서 샴페인을 얼마나 많이 마셨는지, 카드를 하다가 돈을 얼마나 많이 잃었는지 그런 이야기만 하거든요. 선생님 나이의 남자들은 여자를 제대로 볼 줄 아세요. 하마터면 벤자민은 바로 청혼을 할 뻔했다. 그는 가까스로 충동을 억눌렀다. 선생님 나이는 낭만적이에요. 그녀는 계속해서 말했다. 50살, 25은 너무 세속적이에요. 30은 일하느라 바빠서 피폐해지기 십상이고 40은 시가 한 대를 다 피울 때까지 끝도 없이 이야기를 하는 나이죠. 예수는 이른에 너무 가까워요. 하지만 50살은 원숙해요. 전 50이 좋아요. 50살이 영광스러운 나이로 여겨졌다. 벤자민은 50이 되기를 열렬히 바랐다. 전 항상 말했죠. 힐더가드는 계속했다. 30살 남자랑 결혼해서 남편을 보살피느니 50살 남자랑 결혼해 보살핌을 받고 싶다고. 벤자민에게는 남은 밤이 꿀빛 안개 속에 잠겨있는 듯했다. 힐더가드는 그와 2번 더 춤을 추었고 이야기를 나눌수록 그들은 놀랄 정도로 모든 문제에 의견이 일치했다. 그녀는 다음 일요일 그와 드라이브를 하기로 했고 그때 이 모든 문제에 대해 더 얘기하기로 했다. 동이 트기 직전 첩벌들이 웅웅거리고 이으러 가는 달이 차가운 이슬방울에 희미하게 빛날 때 벤자민은 마차를 타고 집으로 향했다. 아버지가 철물 도매에 대해 이야기하는 소리가 희미하게 들렸다. 망치와 못 다음으로는 어디에 가장 신경을 써야 할 것 같으냐? 손 위 버튼이 물었다. 사랑, 러브요. 벤자민은 멍하게 대답했다. 러그? 로저 버튼이 외쳤다. 러그 문제는 방금 얘기했잖니. 동력 하늘이 갑자기 환해지고 생기를 띠기 시작하는 나무에서 꾀꼬리가 날카로운 소리로 하품하는 순간 벤자민은 멍한 눈으로 아버지를 쳐다봤다. 6개월 후 힐더가드 몽크리프 양과 벤자민 버튼 군의 약혼이 알려졌을 때라고 말한 이유는 몽크리프 장군이 그걸 공표하느니 차라리 칼에 몸을 던져 자결하겠노라고 단언했기 때문이다. 볼티모어 사격에는 흥분으로 달아올라 그 열기가 정점을 찍었다. 거의 잊혔던 벤자민의 출생 비화는 다시 들춰져
악한 소설을 연상시키는 믿기지 않는 이야기가 되어 소문의 바람에 실려 떠돌았다. 사실은 벤자민이 로저 버튼의 아버지라거나 40년간 감옥에 있었던 로저 버튼의 형이라거나 위장한 존 윌크스 부스라거나 존 윌크스 부스는 에이브러햄 링컨 대통령을 암살한 미국 배우입니다. 급기야 그의 머리에 2개의 원추형 뿔이 솟아있다는 소문까지 돌았다. 뉴욕 신문들의 일요일판 부록엔 이 이야기를 희화한 재미있는 사파들이 실렸다. 벤자민 버튼의 머리에다 물고기, 뱀, 심지어 단단한 노쇠 몸을 붙인 사파들이었다. 언론에서 그는 메릴랜드의 신비의 사나이로 알려졌다. 하지만 흔히 그렇듯이 진실을 담은 기사는 판매 부스가 형편없었다. 하여튼 모든 사람들이 몽크리프 장군과 의견을 같이 했다. 볼티모어의 어떤 청년과도 결혼할 수 있는 사랑스러운 소녀가 50살이 명백한 남자의 품에 자신을 던지는 것은 범죄 행위였다. 아버지 로저 버튼 씨는 볼티모어 블레이즈 신문에 대문짝만한 크기로 아들의 출생신고를 게재했지만 소용없었다. 아무도 믿지 않았다. 벤자민을 보기만 하면 다 알 수 있는 일이었으니까. 당사자 2사람은 전혀 흔들리지 않았다. 약혼자에 대해 들리는 수많은 이야기가 하나같이 엉터리였기에 힐더가드는 진실마저 고집스럽게 믿지 않았다. 몽크리프 장군은 50살의 남자들, 아니면 적어도 50살로 보이는 남자들의 높은 사망률을 지적했지만 소용없었다. 철물 도매 사업의 불안정성에 대해 말했지만 그 역시 소용없었다. 힐더가드는 원숙한 남자와의 결혼을 선택했고 실제로 결혼했다. 적어도 한 가지 점에서는 힐더가드 몽크리프의 친구들이 잘못 생각했다. 철물 도매 사업은 놀랍도록 번창했다. 1880년 벤자민 버튼의 결혼과 1895년 아버지의 은퇴 사이 15년 동안 버튼 가문의 재산은 2배로 불어났다. 그리고 이는 대부분 회사의 젊은 임원 덕이었다. 말할 필요도 없지만 볼티모어는 결국 이 커플을 받아들였다. 심지어 늙은 몽크리프 장군조차도 유수한 출판사 9군데에서 거절당한 20권짜리 남북전쟁사를 출판할 돈을 벤자민이 대주자 사위와 화해했다. 15년은 벤자민에게도 많은 변화를 가져다 주었다. 새로운 활력을 담은 피가 혈관에 흐르는 것 같았다. 아침에 일어나고 번화하고 화창한 거리를 활기차게 걷고 망치를 선적하고 못을 적재하며 끈기 있게 일하는 게 기쁨이 되기 시작했다. 그가 유명한 사업상의 대혁신을 단행한 것은 1890년이었다. 그는 못이 선적되는 상자를 박는 데 쓰이는 모든 못 역시 선적자의 재산이라는 제안을 냈고 이는 파슬 대법원장의 인가를 받아 법령으로 제정되었으며 로저 버튼사는 매년 못 600개 이상을 절감할 수 있었다. 또한 벤자민은 점점 더 인생의 쾌락적 측면에 빠져들기 시작했다. 오락에 점점 더 열광하기 시작한 그가 볼티모어시 최초로 자동차를 소유하고 운전하는 사람이 된 것은 당연한 일이었다. 길거리에서 그를 만난 동시대인들은 건강하고 활력이 넘치는 그의 모습을 부러운 듯 물끄러미 쳐다보곤 했다. 저희는 매년 더 젊어지는 것 같아. 그들은 그렇게 말하곤 했다. 그리고 이제 65살이 된 로저 버튼 노인은 처음에는 아들을 제대로 환영해주지 못했지만 나중에는 아부에 가까운 사랑을 쏟아부음으로써 이를 보상했다.
여기서 우리는 가능하면 빨리 지나가는 게 좋을 불쾌한 주제에 도달한다. 벤자민 버튼에게는 걱정이 딱 하나 있었다. 그는 아내에게 더 이상 매력을 느끼지 못했다. 그때 힐더가드는 35의 여인이었고 아들 로스코는 14살이었다. 신혼 시절 벤자민은 그녀를 숭배했다. 하지만 세월이 가자 꿀빛 머리카락은 따분한 갈색으로 변했고 파란 물감 같던 눈은 싸구려 도자기 같은 색을 띠었다. 게다가 무엇보다도 그녀는 자기 틀 안에 지나치게 안주해버렸다. 너무 평온하고 너무 만족하고 너무 흥분을 모르고 취향도 너무 점잖았다. 새색시로서 벤자민을 무도회와 저녁 식사에 끌고 다닌 것은 그녀였다. 하지만 이제는 상황이 역전됐다. 그녀는 그와 함께 사교 모임에 나가긴 했지만 열의가 없었다. 언젠가는 우리 모두에게 찾아와 끝까지 머무는 영원한 무력감에 벌써 잠식당한 것이다. 벤자민의 불만은 점점 더 커져갔다. 1898년 아메리카 스페인 전쟁이 터지자 가정에 완전히 흥미를 잃어버린 그는 입대를 결심했다. 사업적 영향력으로 대위에 임관됐고 그 일에 너무도 잘 적응한 나머지 소령이 되었고 마침내 적시에 육군 중령이 되어 그 유명한 산 후안힐 공격에 참가했다. 그는 가벼운 부상을 입었고 훈장을 받았다. 벤자민은 군 생활의 활기와 흥분에 애착을 갖게 된 나머지 그만두는 게 아쉬웠지만 사업을 돌봐야 했기 때문에 퇴역하고 집으로 돌아왔다. 역에는 관악대가 나와 그를 환영하고 집까지 호위했다. 힐더가드는 커다란 실크 깃발을 흔들며 현관 베란다에서 그를 맞이했다. 그녀에게 키스하는 순간 그는 2, 3년이라는 세월이 많은 것을 앗아갔다는 기분이 들어 몹시 낙심했다. 그녀는 이제 40의 여인이었고 머리에는 회색 머리칼이 희미하게 산병선을 형성하고 있었다. 그 광경을 보니 마음이 우울해졌다. 그는 위층 자기 방에 올라가 익숙한 거울에 자신의 모습을 비춰보았다. 초조해진 그는 더 가까이 다가가 자기 얼굴을 꼼꼼히 들여다보다가 전쟁 직전 군복을 입고 찍은 자기 사진과 비교해 보았다. 맙소사! 그는 큰 소리로 말했다. 그 과정은 계속되고 있었다. 의심의 여지가 없었다. 그는 이제 30대 남자로 보였다. 기쁜 마음이 드는 대신 불안했다. 그는 점점 더 젊어지고 있었다. 지금까지 그는 자기 나이에 해당하는 신체 연령에 도달하면 출생을 특별하게 만들었던 그 기괴한 현상이 더 이상 작동하지 않기를 바라왔다. 오싹했다. 자기 운명이 끔찍하게 느껴졌고 믿어지지도 않았다. 아래층으로 내려가니 힐더가드가 기다리고 있었다. 그녀는 화난 표정이었고 그는 아내가 드디어 뭔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발견한 건지 궁금했다. 둘 사이의 긴장감을 덜기 위한 노력으로 그는 저녁 식탁에서 나름대로 섬세한 방식으로 그 문제를 꺼냈다. 그는 가볍게 말문을 열었다. 다들 내가 전보다 더 젊어 보인다더군. 힐더가드는 경멸하며 그를 쳐다봤다. 그녀는 코웃음을 쳤다. 그게 자랑할 일이라고 생각해요? 자랑하는 거 아냐. 그는 언짢은 마음으로 단호하게 말했다. 그녀는 다시 코웃음을 쳤다. 말도 안 돼. 그녀가 잠시 후 말했다. 자존심이 있다면 그만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내가 어떻게? 그가 물었다. 당신과 말다툼하고 싶지 않아요. 그녀가 쏘아붙였다. 하지만 일에는 옳은 방식과 그릇된 방식이 있어요. 당신이 다른 모든 사람과 달라지기로 마음먹었다면 제가 말릴 수야 없겠죠. 하지만 정말이지 그게 굉장히 사려 깊은 행동이라고는 생각할 수 없네요. 하지만 힐더가드, 나도 어쩔 수가 없어. 할 수 있어요. 그저 고집을 피우는 것뿐이에요. 당신은 다른 사람들이랑 똑같아지고 싶지 않다고 생각하죠? 항상 그런 식이었어요.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 그러겠죠? 하지만 생각해봐요. 다른 모든 사람들이 당신처럼 세상을 살면 어떻겠어요? 세상이 어떻게 되겠어요? 이는 무의미하고 대답할 수 없는 논쟁이었기 때문에 벤자민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때부터 둘 사이에 놓인 깊은 구렁은 점점 더 넓어지기 시작했다. 도대체 예전에 이 여자가 어떻게 자신을 매혹시킬 수 있었는지 이해가 되지 않았다. 간극은 커져만 갔다. 신세기가 진행될수록 즐거움에 대한 그의 갈망도 점점 더 강해졌던 것이다. 볼티모어에서 열리는 파티치고 그가 나타나지 않는 파티는 없었다. 그가 제일 예쁘고 젊은 유부녀들과 춤추고 가장 인기 좋은 데뷔탕트들과 잡담을 나누며, 데뷔탕트란 사교계에 처음 나온 어린 아가씨를 말합니다. 그들과 함께 즐거운 시간을 보내는 동안 불길한 징조를 몰고 다니는 귀부인인 그의 아내는 샤프롱들 사이에 앉아 어떤 때는 오만하게 비난하는 태도로 그를 무시했고, 어떤 때는 근엄하고 당혹스럽고 책망하는 눈길로 그의 뒤를 쫓았다. 봐, 사람들은 말하곤 했다. 불쌍해라. 저 나이의 젊은이가 45살 여자한테 묶여있다니. 부인보다 20살은 어린 게 틀림없어. 사람들은 잊어버렸다. 필연적으로 그러듯이 과거 1880년에는 그들의 엄마 아빠 역시 이 안 어울리는 한 쌍에 대해 이러쿵저러쿵 했었다는 것을. 벤자민은 집에 있으면 점점 더 커지는 불행을 새롭고 다양한 흥미거리로 활중했다. 골프를 시작해 굉장한 성공을 거두었다. 춤에도 몰두해서 1906년에는 더 보스턴의 전문가였고 1908년에는 머시쇼의 명수로 간주되었으며 1909년에는 캐슬워크로 도시 모든 젊은이들의 시샘을 받았다. 그의 사교 활동은 물론 어느 정도는 사업에 방해가 됐다. 하지만 그는 25년간 철물 도매 사업을 열심히 했고, 최근에 하버드를 졸업한 아들 로스코에게 조만간 물려줄 수 있으리라 생각했다. 사실 사람들은 그와 아들을 종종 착각했다. 그러면 벤자민은 기분이 좋았다. 아메리카 스페인 전쟁에서 돌아왔을 때 자신을 덮쳤던 음험한 공포를 곧 잊어버렸고 외모에 대해 순진한 기쁨을 느끼게 됐다. 딱 하나 흥을 깨는 게 있었는데 아내와 함께 사람들 앞에 나서는 게 싫었다. 힐더가드는 거의 쉰이 다 됐고 그녀를 보고 있자면 어처구니가 없다는 생각이 들었다. 철물 도매회사인 로저 버튼사가 젊은 로스코 버튼에게 넘어간 지 몇 년 뒤인 1910년 9월 어느 날 겉보기에는 20살 정도 된 젊은이가 케임브리지의 하버드 대학교에 신입생으로 들어왔다. 그는 이번에는 이미 50살이 넘었다고 선언하는 실수를 저지르지 않았고 아들이 10년 전에 같은 학교를 졸업했다는 사실도 언급하지 않았다. 그는 입학 허가를 받았고 거의 곧바로 과에서 독보적인 위치를 차지했다. 부분적인 이유를 들자면 평균 나이가
대략 18살인 다른 신입생들보다 조금 더 나이 들어 보였기 때문이다. 하지만 성공의 가장 큰 이유는 예일대와의 풋볼 시합에서 너무나 탁월한 경기를 펼쳤기 때문이다. 그는 엄청나게 싸늘하고 가차없는 분노로 수없이 대시해서 하버드에 7개의 터치다운과 14개의 필드골을 안겨주었고 예일대 선수 11명 모두가 차례로 의식을 잃고 필드에서 실려나게 만들었다. 그는 대학에서 가장 추앙받는 인물이었다. 이상한 말이지만 막상 3학년 때는 대표팀에 거의 뽑히지 못했다. 코치들은 그가 살이 빠졌다고 했고 그중 예리한 관찰력을 가진 사람들의 눈에는 키도 전만 못해 보였다. 그는 한 번도 터치다운을 하지 못했다. 사실 그나마 팀에 남을 수 있었던 것은 주로 그의 엄청난 명성이 예일대 팀에 공포와 혼란을 가져다 줄 거라는 희망 때문이었다. 4학년 때는 한 번도 선발되지 못했다. 몸이 너무 가늘고 약해져서 어느 날은 2학년들에게 1학년으로 오해받았고 이 사건으로 그는 끔찍한 굴욕감을 느꼈다. 그는 일종의 신동으로 명성을 얻었다. 분명 16도 안 되어 보이는 4학년이었으니까. 그는 몇몇 학과 친구들의 세속성에 종종 충격을 받았다. 공부가 점점 더 힘들어졌다. 너무 상급인 것 같았다. 그는 과 친구들이 유명한 예비학교인 세인트 마이더스에 대해 이야기하는 걸 들었다. 수많은 친구들이 대학 입학 준비를 한 학교였다. 졸업하고 나면 세인트 마이더스에 들어가야겠다고 결심했다. 비슷한 덩치의 소년들 사이에 숨어 사는 편이 자신에게 더 잘 맞을 터였다. 1914년 학교를 졸업한 그는 주머니에 하버드대 졸업장을 넣고 볼티모어의 집으로 돌아갔다. 힐더가드는 이제 이탈리아에 살고 있었고 벤자민은 아들 로스코와 함께 살러 온 것이다. 대체로 환영을 받긴 했지만 그를 대하는 로스코의 태도에는 애정어린 진심이라고는 전혀 없었다. 심지어 아들은 사춘기 특유의 멍한 태도로 울적하게 집안을 어슬렁대는 벤자민을 다소 거추장스럽게 여기는 기색을 숨기지 않았다. 로스코는 이제 결혼을 했고 볼티모어 사교계의 저명 인사였으며 집안과 관련해서 어떤 추문도 퍼지지 않기를 바랐다. 더 이상 데뷔탕트들과 젊은 대학생들의 총화가 될 수 없었던 벤자민은 이웃의 15살짜리 소년 서너 명과 노는 걸 제외하곤 대부분 홀로 시간을 보내야만 했다. 세인트 마이더스 학교에 가려던 생각이 다시 떠올랐다. 저기, 하루는 그가 로스코에게 말했다. 예비학교에 가고 싶다고 몇 번이나 말했잖니. 그럼 가세요. 로스코는 짧게 대답했다. 그 문제가 불쾌해서 되도록 이야기를 피하고 싶었던 것이다. 혼자서는 못 가. 벤자민은 무력하게 말했다. 네가 날 입학시켜주고 거기 데려다 줘야 해. 시간이 없습니다. 로스코는 퉁명스럽게 잘라 말했다. 그는 눈을 가늘게 뜨고서 불편한 시선으로 아버지를 쳐다봤다. 사실 그는 덧붙였다. 이런 일을 오래 끌지 않는 게 좋을 거예요. 멈추는 게 좋아요. 그러는 게 좋아요. 그러는 게. 말을 뚝 그친 그는 적당한 단어를 찾느라 얼굴이 벌개졌다. 돌아서서 반대 방향으로 출발하는 게 좋아요. 농담이라기엔 너무 멀리 왔어요. 이제 더 이상 재미있지 않아요. 아버지, 똑바로 처신하세요. 벤자민은 울음을 터뜨리기 일보 직전이 되어 아들을 쳐다보았다.
그리고 한마디만 더. 로스코가 말을 이었다. 집에 손님이 오면 절 삼촌이라고 부르세요. 로스코가 아니라 삼촌. 이해하셨어요? 15살짜리 애가 제 이름을 부르는 건 터무니없잖아요. 어쩌면 계속 저를 삼촌이라고 부르는 게 낫겠어요. 그럼 익숙해질 테니까. 아버지를 냉정하게 쳐다보고 나서 로스코는 등을 돌렸다. 아들과의 면담을 끝낸 후 벤자민은 풀이 죽어 위층을 서성거리며 거울 속의 자신을 쳐다봤다. 그는 석 달 동안 면도를 하지 않았지만 얼굴에는 신경 쓸 필요도 없어 보이는 엷고 하얀 솜털 말고는 아무것도 없었다. 하버드에서 처음 집으로 돌아왔을 때 로스코는 그에게 안경을 쓰고 가짜 수염을 뺨에 붙이는 게 어떻겠냐고 제안했다. 잠시 동안 어린 시절의 소극이 반복되는 듯했다. 하지만 수염은 가려웠고 그는 창피했다. 그는 울음을 터뜨렸고 로스코는 마지못해 누그러졌다. 벤자민은 소년 동화 비니미만의 보이스카우트를 펼치고 읽기 시작했다. 하지만 전쟁 생각이 머리에서 떠나지 않았다. 미국은 지난달 연합군에 합류했다. 벤자민은 입대하고 싶었지만 아쉽게도 16이 최연소 나이였고 그는 그렇게 나이 들어 보이지 않았다. 그의 진짜 나이, 그러니까 57도 자격 미달이긴 마찬가지였다. 노크 소리가 나더니 집사가 한쪽에 커다란 공식 문장이 찍힌 수취인이 벤자민 버튼시로 되어 있는 편지를 갖고 들어왔다. 벤자민은 간절하게 봉투를 찢어 기쁜 마음으로 동봉된 편지를 읽었다. 아메리카 스페인 전쟁에 복무했던 예비역 장교 다수를 더 높은 계급으로 재소집한다는 소식이었다. 편지에는 즉시 상황을 보고하라는 명령과 더불어 미군 준장 임명장이 동봉되어 있었다. 벤자민은 흥분으로 몸을 떨며 펄쩍 뛰었다. 이게 바로 그가 원하던 거였다. 그는 모자를 집어들고 10분 뒤 찰스 스트리트에 있는 커다란 양복점에 들어가 불안정한 고음으로 군복 치수를 재달라고 부탁했다. 병정놀이 하려고 얘야? 점원이 무심히 물었다. 벤자민은 얼굴을 붉혔다. 이봐요. 내가 뭘 원하는지는 상관 마요. 그는 화를 내며 대꾸했다. 내 이름은 버튼이고 마운트 버넌 플레이스에 살아요. 그러니까 돈은 문제없는 거 아시겠죠? 점원은 망설이며 인정했다. 네가 못 내면 너희 아버지가 내시겠지. 좋아. 벤자민은 치수를 쟀고 일주일 후 군복이 완성됐다. 정식 장군 기장을 얻는 데는 좀 힘이 들었는데 가게 주인이 벤자민에게 멋진 YWCA 배지도 기장만큼이나 근사해 보일 뿐만 아니라 갖고 놀기에도 훨씬 더 재미있을 거라고 계속 고집을 부렸기 때문이다. 그는 로스코에게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어느 날 밤 집을 떠나 기차를 타고 자신이 보병여단을 지휘하게 될 사우스 캐롤라이나주의 캠프 모스비로 갔다. 찌는 듯한 4월의 어느 날 그는 캠프 입구로 다가가 역에서부터 타고 온 택시비를 내고 근무 중인 보초에게 갔다. 누구 불러서 내 짐 좀 가져가게. 그는 활기차게 말했다. 보초는 나무라는 눈길로 그를 쳐다봤다. 이봐, 장군 배지를 달고 어디를 가는 거냐? 꼬마야. 아메리카 스페인 전쟁의 노병 벤자민은 눈에 불을 켜고 그에게 돌아섰지만 이런 변성기의 높은 목소리가 나올 뿐이었다. 차렷! 그는 우레 같은 고함을 지르고는 숨을 고르려고 잠시 멈췄다. 그러자 갑자기 보초가 발꿈치를 착 붙이며 바트러총 자세를 취했다.
벤자민은 흐뭇한 미소를 감췄지만 주위를 둘러보고는 그 미소를 거두었다. 복종을 이끌어낸 장본인은 그가 아니라 말을 타고 다가오던 당당한 포병대 대령이었다. 대령! 벤자민이 날카로운 목소리로 불렀다. 대령은 다가와 고삐를 당기고 눈을 번득거리며 냉정하게 내려다봤다. 넌 누구 집 애냐? 그는 친절하게 물었다. 내가 누구네 집 애인지는 곧 보여주겠다. 벤자민은 사나운 목소리로 응수했다. 그 말에서 내리게. 대령은 포복 절도했다. 말을 원하나? 장군? 여기. 벤자민은 필사적으로 외쳤다. 이걸 읽게. 그러고는 자신의 임명장을 대령에게 내밀었다. 대령은 그걸 읽고 눈알이 튀어나올 뻔했다. 이게 어디서 났지? 그는 서류를 주머니에 집어넣으며 물었다. 정부에서 받았네. 곧 알게 되겠지만. 따라와라. 대령은 이상한 표정을 하고 말했다. 본부로 올라가서 이 문제를 이야기하지. 따라와. 대령은 돌아서서 본부를 향해 말을 몰아가기 시작했다. 벤자민은 가능한 한 품위를 지키며 따라가는 수밖에 없었고 가는 내내 가혹한 복수를 맹세했다. 그러나 이 복수는 실현되지 못했다. 이틀 후 볼티모어에서부터 서둘러 오느라 성이 나고 기분이 언짢은 아들 로스코가 나타났고 군복도 없이 눈물을 흘리는 장군을 다시 집으로 호송해 갔다. 1920년 로스코 버튼의 첫 아이가 태어났다. 하지만 뒤이은 축하잔치에서 나무로 만든 병정들과 미니 서커스를 갖고 집 근처에서 놀고 있는 10살쯤 되어 보이는 지저분한 어린 소년이 새로 태어난 아기의 할아버지라고 말하는 게 지당한 일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아주 희미하게 슬픈 표정을 머금은 생기 넘치고 활발한 얼굴의 아이를 아무도 싫어하지는 않았지만 로스코 버튼에게 그의 존재는 고통의 근원이었다. 로스코 세대의 표현을 쓰자면 그 문제가 효율적이라고 생각하지 않았다. 아버지는 예순처럼 보이길 거부한다는 점에서 원기 왕성한 사나이다운 사나이, 이건 로스코가 가장 좋아하는 표현이었다. 처럼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기이하고 괴팍하게 구는 것 같았다. 실제로 이 문제를 30분만 생각해도 그는 돌아버리기 일보 직전까지 가곤 했다. 로스코는 활동가들은 젊게 살아야 한다고 믿긴 했지만 이 정도로 실천한다는 그건 좀 비효율적이었다. 로스코의 생각은 거기까지였다. 5년 후 로스코의 아들은 같은 유모의 감시 아래 어린 벤자민과 애들놀이를 할 수 있을 정도로 자랐다. 로스코는 둘을 같은 날 유치원에 데려갔고 벤자민은 색종이 조각들을 갖고 놀고 매트와 고리를 만들고 신기하고 예쁜 도안을 만드는 것이 세상에서 가장 흥미진진한 놀이라는 걸 알았다. 한 번은 나쁜 짓을 해서 구석에 서 있어야 했지만 그때 그는 울음을 터뜨렸다. 대부분은 창문으로 햇살이 들어오는 기분 좋은 방에서 즐거운 시간을 보냈고 베일리 선생님은 이따금 친절한 손길로 그의 헝클어진 머리를 만져줬다. 1년 뒤 로스코의 아들은 1학년에 진급했지만 벤자민은 유치원에 머물렀다. 그는 매우 행복했다. 때로 다른 꼬마들이 커서 무엇이 될지 이야기를 나누면 그의 조그만 얼굴에는 그림자가 스쳐 지나가곤 했다. 그건 자신이 절대 공유할 수 없는 경험이라는 걸 어린애다운 방식으로 어렴풋이 깨닫기라도 한 듯이. 세월은 단조로운 것들로 채워진 채 흘러갔다. 3년째에도 유치원으로 돌아갔지만
이제 그는 너무 어려서 화사하게 빛나는 종이 조각들로 무엇을 해야 하는지 알 수 없었다. 다른 아이들이 자기보다 크고 무서워서 그는 울음을 터뜨렸다. 선생님이 말을 걸었지만 아무리 이해하려고 애써도 전혀 이해할 수 없었다. 그는 유치원을 그만뒀다. 빳빳한 깅엄 드레스를 입은 유모 나나가 그의 조그만 세상의 중심이 됐다. 햇살이 좋은 날이면 그들은 공원을 산책했다. 나나는 커다란 회색 괴물을 가리키며 코끼리라고 말했고, 그러면 벤자민은 그 말을 따라하곤 했다. 밤에 잠자리에 들기 전에 나나가 옷을 벗겨줄 때면 몇 번이고 큰 소리로 그 단어를 말했다. 코끼리, 코끼리, 코끼리. 때로 나나는 그가 침대에서 뛰도록 내버려 두었는데 그건 재미있었다. 정확하게 잘 앉으면 다시 튕겨져서 서게 되고 뛰면서 길게 아 하고 말하면 굉장히 재밌게 떨리는 효과음을 들을 수 있었기 때문이다. 그는 모자거리에서 커다란 지팡이를 가져와서 의자와 테이블을 두드리고 돌아다니며 전투, 전투, 전투 라고 말하는 걸 좋아했다. 사람들이 있으면 할머니들은 그에게 꼬꼬 하는 소리를 냈는데 그게 재밌었다. 젊은 숙녀들은 뽀뽀를 하려 들었고 그는 약간 따분해하며 이에 응했다. 긴 하루가 끝나는 5시면 나나와 위층에 올라갔고 그녀는 오트밀과 맛있고 부드러운 유동식을 숟가락으로 먹여줬다. 어린애다운 잠 속에 골치 아픈 기억은 없었다. 대학에서의 멋진 날들, 많은 소녀의 가슴을 설레게 만들었던 그 화려한 시절의 흔적들은 꿈에도 나오지 않았다. 그저 하얗고 안전한 아기 침대의 난간과 나나, 가끔 자신을 보러 오는 남자, 그리고 나나가 황혼역 잠들기 직전에 손으로 가리키며 해라고 불렀던 아주 커다란 오렌지색 공이 전부였다. 해가 사라지고 나면 그의 눈에는 졸음이 찾아왔고 어떤 꿈도 없었다. 어떤 꿈도 그를 따라다니며 괴롭히지 않았다. 과거 산후한힐에서 부하들을 이끌고 사납게 공격했던 일, 사랑하는 젊은 힐더가들을 위해 혼잡한 도시에서 여름날 해가 질 때까지 늦도록 일했던 신혼시절, 멀로 스트리트에 있던 음울한 옛 버튼 저택에서 할아버지와 저녁 늦게까지 앉아 담배를 피우던 그 이전의 날들, 이 모든 것이 마치 전혀 존재하지 않았던 일인 양 그의 마음속에서 공허한 꿈처럼 사라졌다. 그는 기억하지 못했다. 조금 전에 먹었던 우유가 따뜻했는지 차가웠는지 하루하루가 어떻게 지났는지 선명하게 기억하지 못했다. 그저 자신의 아기 침대와 나나의 익숙한 모습뿐이었다. 그러다가 그는 아무것도 기억하지 못하게 되었다. 배고프면 울었고 그게 다였다. 낮이고 밤이고 숨을 쉬었고 그의 위에는 거의 들리지 않을 정도로 낮게 중얼중얼 웅얼웅얼하는 소리들, 희미하게 구분되는 냄새들, 빛과 어둠이 있었다. 그리고 모든 것이 깜깜해졌다. 하얀 아기 침대와 그 위에서 움직이던 희미한 얼굴들, 따스하고 달콤한 우유 향기가 그의 마음속에서 완전히 사라졌다.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나이와 노화를 역행하는 벤자민 버튼의 삶은 벤자민 스스로에게 자신의 정체성을 끊임없이 되물어가며 주위 사람에게는
정상적인 것은 무엇인가에 대한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이 작품에서 나이는 단순한 숫자에 불과한 것이 아니라 정체성과 밀접한 관련이 있지요. 신체 나이는 정신 나이와 맞물리면서 취미와 관심이 달라지는 것은 물론이고 정신과 성격에 영향을 주기 때문입니다. 재미있게 들으셨는지요? 여러분 모두에게 즐겁고 편안한 시간이 되셨기를 기대해보며 오늘도 행복하세요.